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기업의 핵심 가치 CEO 강사 전중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배달 매출과 온라인 비즈니스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기 많은 창업자님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CEO, 여러분 들으시죠? CEO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데, 창업과 관련된 마인드도 있지만,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온라인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창업자 정신, 뭐니 해도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해보면 매출이 항상 좋지만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창업자님들이 매출이 조금만 다운이 되거나 기대했던 매출에서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정신병 비슷한 증세까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잘 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막 맨날 잘 될 것 같고 곧 빌딩 올릴 것 같은 기분. 근데 조금만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굉장히 암울하고 슬프고 힘들죠. 소주 먹으면서 밤을 지새고. 그래서 창업자 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자 정신, 그리고 창업자 정신만 있으면 안 되죠. 계획을 잘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 목표와 꿈, 성공의 비결 로드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들어가시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마시라고 온라인 비즈니스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좀 비교한 거,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하실 겁니다.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성장하실 건데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또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까를 해서 제가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발전 모형을 좀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배 창업자로서 잔소리 같은 거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 정신, 안트프레너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포로 보이시죠? 이렇게 안대하고 굉장히 무섭죠? 저희가 언제냐면은 예전에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전. 그 베트남 포로로 잡혀 가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스탁데일이라는 이제 미국의 군인이신데 무려 8년 동안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을 했대요. 스탁데일 혼자서 포로 생활 하진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포로 생활 하셨을 거예요, 미군들이. 근데 8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면서 스탁데일은 살아남아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이라기보다는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죠, 미군이. 근데 그 8년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에서는 국방부는 이상한 거예요. 누구는 살아 돌아오고 누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군인과 거기에서 죽어버린, 포로 생활하면서 죽어버린 군인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을 안다면 우리 군인들한테 강력한 마인드 심어주고 군인 정신을 심어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경영자 마인드나 창업자 마인드나 중요한 단어들이 많고 묘사되는 표현들도 많은데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은 fantastic realist입니다. fantastic과 realist는 리얼은 두 개가 상반된 모순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조합된 단어로 쓰이질 않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fantastic 리얼리스트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생존에 돌아왔습니다라고 국방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내가 미래에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꿈꾸는 마인드와 내가 지금 현실은 그렇게 충족되지 않아. 항상 불만족스러워. 이런 잘 될 것 같은 마음과 지금 잘 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의 밸런스를 이룬 사람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법이죠. 비전만 제시하고 희망에 가득 차신 분들은요, 현실보다 희망에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들은 포로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포로들이 탈출을 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마이애미에 가서 내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총 쏘거나 설사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 어디예요? 밀림이고 정글이잖아요. 뱀이나 아니면 악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존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포로 이렇게 탈출하신 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판타스틱이 없고 현실주의자, 강력한 현실주의자, 현실만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나 어제도 정보를 달라고 고문받았고요. 오늘도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내가 여기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또 살아있어 봤자 미국은 모를 거고 나는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건데 살아있었다면 내일 고문을 또 받을 거잖아. 그게 겁이 나서 강력한 현실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포로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체력을 유지를 하고 살아남은 분, 생존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나중에 미국이 생존자를 데려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분명히 미래에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미래의 판타스틱한 모습을 그냥 나는 잘 될 것 같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됐고 나는 뭐 그런 허망한 꿈 말고 정확한 미래 지향점을 딱 찍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인생이 펼쳐질 건지. 우린 그걸 고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올, 경영학에서는 목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목표점을 너무 10년이나 5년쯤 잡으면 너무 멀어서 좀 그래요. 현실 감각 없어요. 그래서 3년 정도, 한 3년쯤 후에 나는 이러한 회사를 만들 거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이러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후에 내 미래 시점에 대한 목표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 3년 후에 열혈쌤 전동열 창업스쿨, 제 별명이 열혈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창업스쿨을 3년 후에 꼭 만들 거야라는 제 개인의 목표점이에요. 예, 저 3년 후에 내가 창업 스쿨을 만들겠다는 말을 한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아직 사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년 후에 나의 이름으로 된 창업 스쿨을 만들기 위해선 그럼 2년 전까지는 2년 후에는 내가 어떤 컨디션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2년 쯤에 이 모습이 되려면 그럼 1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럼 1년쯤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이려면 6개월 후에는 3개월 후에는 그리고 한 달 후, 일주일 후 당장 내일 내가 뭐 어떤 액션, 어떤 일을 해야지 3년 후에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저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계획할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잖아요. 실행. 그래서 계획 잡으실 때 오늘부터 시점을 이렇게 지나가세요.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그리고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1년. 그 계획은요, 잘 실행되지 못합니다. 내일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저처럼 고를 3년이라는 구체적 시점, 그리고 그냥 3년 후에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3년 후 전중열 창업 스쿨을 만들 거야. 이렇게 구체적 목표점을 세우세요. 저기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 서울 모처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 길을 가다가 3년 후에 내가 만약에 창업 스쿨을 만든다면 저 건물에다가 만들 거야 라고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침 뱉어 놓고 왔어요. 제 건물일 거라고.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제가 목표점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제 마음의 기점이에요, 기점. 여러분들도 그 목표점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라시고요. 지금 지난번 제가 이제 배달 창업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쿠팡에서 좋은 케이스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진입을 하면 깜빡깜빡 놓치시는 게 있어요. 창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잖아요. 창업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비자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에게 내가 어떤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뭐 이렇게 전달할 거야 또는 판매를 할 거야. 가격은 얼마일 거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일 거야?
내가 소비자에게 팔아야 되는 유통 채널은 지금은 배달 창업을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또 더 잘 팔 건지, 소비자와 어떻게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계획을 1년 이렇게 1 년의 어떤 사항들을 쫙 정리를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입을 하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어떤 한 가지? '아, 내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에 팔아야 되니까 그냥 온라인에 판매하는 테크닉, 사진 찍어야 되죠. 포토샵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자사몰을 만들어요. 쇼핑몰. 그럼 쇼핑몰을 만드는 거기에 빠져들어요. 빠져들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비즈니스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공의 비결, 맛집,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여기 한상 차린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또는 저녁시간에 식당들이 보통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답하세요. A라는 식당은 소비자님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B라는 식당엔 손님이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없어요. 심지어 매장을 하나 들여다보니까 테이블이 막 남아 돌아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A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B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교수님 저는 B에서 먹을 거예요. B에서 먹고 얼른 먹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기다리더라도 난 A에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10분, 15분, 심지어 30분, 40분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기다립니다. 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저 A와 B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조사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제가 4 가지 예시를 들 테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A 식당은 B 식당보다 인테리어가 훨씬 뛰어나. 인테리어가 훨씬 뛰어나고 멋있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아. 네, 1번 예시입니다. 2번 예시. A 사장님이 B 사장님보다 훨씬 친절하셔. 너무너무 친절하셔. 고객 만족도가 좋아. 그래서 A 식당을 가신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A 식당 사장님이 너무 잘생겼어.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또는 A 식당의 사장님이 너무 여자분이셔서 너무 아름다우시고 미인이셔서 보고만 있어도 밥맛이 막 좋아져. 3번이에요. 자, 4번입니다. A 식당이 B 식당보다 맛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4번은 A가 B보다 맛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몇 번 선택하실 거예요? 물론 인테리어, 그 사장님의 친절도, 또 그 사람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부가적인 가치예요. 부가적인 가치. 식당에 여러분들 왜 가요? 내가 친절해서 식당이 막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럼 전국의 욕쟁이 할머니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의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 가보면 거의 대부분 욕쟁이 할머니들은요, 거의 대부분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그럼 그분들 다 망하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식당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표현합니다. 식당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가치, 가장 중요한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뭐예요? 맛입니다. 맛이 있으니까 A를 가는 거예요. 맛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죠. 맛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맛이 있는데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럼 더 좋은 거예요. 맛이 있고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거기다 사장님이 친절하셔요. 또는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럼 더 좋은 거지. 맛이 없어요. 맛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돈이 아까울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친절하세요. 인테리어 멋있고 화려해요. 그 사장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가십니까? 안 가요. 물론 가시는 분들, 팬덤이 있어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님들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맛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요, 맛에 집중하십니다. 맛에. 인테리어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조금 너무 바쁘면 불친절할 수 있잖아요. 손님들이 막 점심시간에 바글바글한데. 근데 맛은 포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포기 못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맛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맛을 포기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해야 돼요. 마케팅해야 돼요, 선생님. 블로그로 뭐 광고를 잘해야 돼요. 네이버, 구글 검색에 CPC 광고를 잘해야 된대요. 선생님, 인터넷 비즈니스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된대요. 선생님, 인터넷은 무조건 써야 된대요.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본질, 코어 밸류는 맛입니다. 맛. 그 맛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거 조금 더 저렴하면 좋을 거고, 기왕이면 남들보다 사진 조금 더 잘 찍으면 더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생긴 거, 인테리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맛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비즈니스 진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배달 창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배달 창업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옷 장사를 하더라도 또는 뭐 전자제품을 판매를 하시더라도 심지어 물을 파시더라도 본질, 온라인 비즈니스 접근하실 때 절대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또 썼네요. 유통 채널이 바뀐 것뿐 사업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자, 소비자 행동이 사실 변하고 있었어요. 소비자 행동이 변하고 있어요. 그 소비자 행동이 변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거가 또는 모바일이라는 거가 좀 많이 유행하지 않을 때, 사실 오프라인 상권이 조금 더 강력했을 때 2010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0년 이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상권보다 오프라인 상권이 확실히 컸었어요. 강력했고. 그런데 지금 2010년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막 온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거기다가 모바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건 필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용어예요. O2O.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온라인 처음부터 스타일 난다처럼 처음부터 온라인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스타일 난다가 어떻게 잘 됐나요? 스타일 난다가 처음부터 스타일 난다 처음부터 잘 되긴 했어요. 근데 더 잘 된 케이스는 스타일 난다는 온라인 쇼핑몰이 홍콩으로 진입을 하고 홍콩에서 오프라인 매장 2개나 오픈했잖아요. 그 홍콩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하면서 스타일 난다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O2O라는 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도 성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니 채널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금사정이 여력치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먼저 하실 수 있고 온라인에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을 하던 오프라인을 하던, 예전에 그 오프라인 시대 때 습관이 남으셔가지고 소비자들이요, 옛날에는 A이다. A-I-D-A.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소비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고도 비슷하고.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매력을 느끼면 attention 한다 그러죠. 매력을 느끼면서 집중을 하고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attention을 해서 찾아봐요. 그다음 desire. 나 저거 사고 말 거야. 꼭 갖고 싶어. desire. 그다음 interest. 죄송합니다. 네, 순서가 잘못되네. 죄송합니다. attention. 먼저 상품에 집중을 하고 그 interest, 흥미를 가지면서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desire. 내가 꼭 사고 말 거라는 욕구를 가지시고 마지막에 A입니다. action.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광고도 비슷하게 했어요. 소비자한테 그냥 관심거리를 던져주고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서 이제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냥 파는 그런 좀 심플한 단계였는데, 지금은 소비자 행동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면모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아이사스 모형이라고 해서 A, I, S, A, S의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A와 I는 똑같아요. attention, 소비자가 상품에 집중하고, I, interest,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S가 나타나는데 desire가 아니라 그 S는 뭐냐면 search를 하십니다. search가 뭐예요? 검색하시잖아요. 내가 특별한 상품이 갖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나와 또는 에누리 같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A는 얼마에 팔고 B는 얼마에 팔지 소비자들 막 폭풍 검색하세요. 또 리뷰는 어떤 거가 있지? 평이 좋진 않나? 나쁘진 않나? 또 좋은 평은 뭐가 있지? 상품 비교하시죠. 그 다음 A, 액션을 하십니다.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마지막 S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S가 뭐냐면 share, 공유를 하십니다. 본인의 소비 경험을. 그래서 본인의 소비 경험을 온라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심지어 리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안티 카페도 운영되는 걸 봤었어요. 어떤 특정 쇼핑몰에 안티 카페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 제가 여기서 샀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경험들 다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소비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기왕이면 사진 더 예쁘게 좀 선명하게 이쁘게 찍고 기왕이면 그 사진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 흔히 모델들 나오니까 모델들 더 아름답고 잘생기신 분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데 더 많이 에너지를 쓰시는 거 사실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맛을 놓치고 계세요.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고유한 가치, 핵심 가치를 놓치고 핵심은 놓치고 부가적인 거 그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생기니까 꼭 온라인 비즈니스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본질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미래에 거쳐야 될 모습인데요. 제가 스타트업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놨어요. 저 그래프는 저 개인의 경험을 담아 놓은 겁니다. 제가 아마도 못 만나더라도 1 년에 1,000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창업하시는 분들 물론 기창업자일 수도 있고 예비 창업자일 수도 있고요. 교육일 수도 있고 컨설팅 또는 멘토링일 수도 있어요. 그 1 년에 한 1,000명 정도 만나니까 제가 10 년을 넘게 강의했으니까 10,000명은 만났겠네요. 그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제 경험치를 저 그래프에 담아 놓은 겁니다. 저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점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구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님들. 내가 선생님 저는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은 아마도 저 구간에 있을 거예요. 매출이 당연히 없죠. 예비 창업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창업을 하셨더라도 그렇게 막 매출이 막 발생하지 않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좀 유별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내가 오픈한 그 공간, 내가 창업을 한 그 공간에서만 매출이 발생을 하죠.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만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대학로에서 커피숍을 오픈을 했어요. 그럼 아침 9시 부터 저녁 9시 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로에서 아침 9시 부터 저녁 9시 까지만 매출이 발생을 하죠.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anytime, anywhere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매출이 발생하죠. 내가 대학로에서 이렇게 점포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대학로에서만 매출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시카고에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숍 문을 닫고 퇴근했지만 새벽 2시에 시카고에서 구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새벽 아침 7시에라도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7시에라도 출근하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유통적 파급력으로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몇 배가 더 강력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시면 좀 매출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매출 발생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 첫 번째 점프를 지나오신 분들이세요. 밑에 바닥에 이렇게 매출이 붙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쪼끔 매출이 올라오신 분들 그다음 매출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게 왜 계속 꾸준히 성장하지 않고 매출이 올라오는 듯 그리고 유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도 과거에 제가 사업할 때 그랬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해서 판매를 하시면요. 그 상품과 서비스가 평생 팔릴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판매를 해 보시면은 반짝 잘 팔릴 때가 있고 또 매출이 그 상품이 떨어져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매출이라는 게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주기가. 어떤 달은 잘 되고 어떤 달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즌 변화, 계절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가 여러분들 매출의 변화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상품이 봄에는 잘 되는데 또는 내 상품이 여름에는 잘 되는데 다른 계절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자연의 섭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뭐죠?
어리석은 창업자님들, 제가 어리석다고 표현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거죠.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창업자님들 계세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지난달에 잘 됐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크나큰 차고 크나큰 착각에 빠지신 거니까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달에 잘 됐다고 이번 달에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봄에 잘 됐다고 여름에 잘 될 거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상품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 저 여기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마케팅 익스펜전. 마케팅 확장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적인 확장.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일반 분들이시죠? 거의 대부분의 일반 분들이 홍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브랜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90년대 또는 2000년대 이전의 마케팅의 개념이고 지금은 마케팅이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판매를 해야 될 내가 팔아야 될 소비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그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가격에 그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유통 채널을 발굴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더 잘 접근하기 위한 촉진 수단을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전략,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기 마케팅 확장이란 뭐냐? 내 소비자는 가만히 있어요. 또는 소비자가 나이를 먹을 수도 있죠. 또는 시즌이 계절이 바뀜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가 바뀔 수 있어요.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더 구색을 갖추고 확장하는 그걸 마케팅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품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도 다양하게 변하겠죠. 과거에 제가 어느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이건 큰 회사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자전거 우리 국내 자전거 제일 큰 회사잖아요. 2006년쯤에 제가 그 회사를 처음 발견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회사는 삼천리가 아니에요. 삼천리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위탁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 그때는 고유 브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삼천리에서 온라인에 "니네가 팔아줘." 라고 자전거 보내주면 이분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다가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배송까지 해주죠. 배송까지 하시고 이제 수익금 받아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게 위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탁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회사가 점점점 성장한 거예요. 저기처럼 매출이 봉긋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이 어떻게 마케팅 확장, 상품을 확장시켰느냐. 과거에는 삼천리 자전거를 이렇게 위탁받아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인의 브랜드 자체 개발 자전거를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위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브랜드 자전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자전거만 판매를 하시면요. 브랜드만 바뀐 거지 마케팅 확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케팅 확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자전거 하시는 분들 어때요? 밤에 자전거 타시면 위험하잖아요. 라이트 필요하죠, 라이트. 그 자전거 또 이렇게 타시다 보면 뒤에 이렇게 짐 놓을 수 있잖아요. 가방도 넣을 수 있고 짐 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자전거 타시다 보면 스마트폰 거치하고 음악도 많이 들으니까 그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또 이렇게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부속품이잖아요, 부속품. 과거에는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팔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자체 제품으로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지면서 이젠 자전거가 아닌 또 다른 상품들로 확장을 시켰어요, 확장. 그리고 과거에는 위탁을 받아 판매했을 때는 주문처가 한 군데밖에 없었죠. 삼천리 자전거. 근데 지금은 중국에다가 오다를 넣어서 여러 군데 오다를 넣어서 제품 디자인을 산악용 자전거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여성용 자전거들을 확장을 시켰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를. 또 하나 좀 제가 그 가격적인 부분인데 또 하나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자전거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예, 그분들이 판매하는 자전거 가격을 보니까
크게 자전거가 높지 않아요. '어머 저 가격에 과연 이렇게 훌륭한 자전거를 팔 수가 있나?'라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가졌죠. 의구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그분들의 수익 모델은요, 자전거가 아니었어요. 자전거는 경쟁이 많아지니까 상품 구색만 늘려놨을 뿐 자전거의 가격은 그냥 키핑시켰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뭐 팔고 있어요? 자전거 바람 넣는 거, 라이트 팔고, 그 스마트폰 거치 이런 거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본인들이 자체 개발을 했더라고. 이거를 자체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제가 인제 우연으로 중국에서 그 원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거의 4배 마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나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다 사야 돼요. 우리 옵션 다 사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된 자전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핵심 가치 이분들의 핵심 가치는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를 판매를 하시고 저렴하진 않았어요. 경쟁자랑 동일 가격에 자전거를 판매를 하시고 그 외적인 부속 제품들에게 거의 4 배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의외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 상품이 하나만 팔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상품이 구색이 늘어나면 그런 또 다른 마케팅 전략,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뭔가 좀 안정적이 쪼끔 한 달에 한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다음 상품은 어떻게 변모를 시킬 건가? 이 상품 그다음 아이템은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얘가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품은 몇 가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스텝이 이제 브랜딩 스텝이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어떻게 이제 더 소비자에게 더 잘 어필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마케팅에게는 형이 있어요, 형. 큰형님이죠. 마케팅한테는 큰형님이에요. 그 형님의 이름이 뭐냐면 브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브랜드.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요. 코카콜라가 1886년에 런칭이 됐어요, 코카콜라가. 근데 펩시는요. 펩시콜라도 있잖아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어요. 코카콜라는 1886년에 런칭이 되었고 펩시는 1888년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 2년 차이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을 펩시가 콜라를 못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이길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0명을 모셔 놓고 물어봐요. 지금 제가 목말라서 탄산음료, 까만색 탄산음료를 먹어야겠어요. 제가 지금 뭘 먹을까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코카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인식의 차이죠, 인식의 차이. 그 인식을 마케팅에서는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잘 지각이 되어 있느냐. 이걸 영어로 브랜드라고 표현해요, 브랜드. 인식을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는 곧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마켓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에게 물어보면 3명이 코카콜라를 이야기를 하고 1명이 펩시를 이야기한대요. 1명이. 그 말은 뭔 말이야? 4배가 더 높다는 거지, 매출이. 인식이 더 4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한테 물어봤고 1명이 펩시, 3명이 코카콜라니까 75%가 코카콜라가 높은 거잖아요. 실제 펩시와 코카콜라의 매출 차이는요, 4대 1로 나타납니다. 이게 인식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확장을 하실 때는 내가 미래에 어떤 브랜드 파워를 만들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갈지를 꼭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확장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 CEO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잔소리 같은 건데, 자, 여러분들 저기 산 보이시죠? 산. 산 꼭대기가 이렇게 보여요? 여름 산은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저 꼭지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 특히나 눈이 온 겨울산은요, 눈이 다 덮고 있어 가지고 저 꼭지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저기 제가 질문을 써 놨는데 저 눈 덮인 산을 등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저 살짝 기다려 보겠습니다. 맞춰 보세요. 사실 저 답을 여러분 거의 아마 다 맞추실 거예요. 근데 저 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좀 젊은 창업자님들보다는 조금 연세가 좀 지긋하니 드신 창업자님들께서 저 답을 더 잘 맞추세요. 쓰시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다 답을 쓰셨을 거예요. 눈 덮인 산을 등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뭐 아이젠을 착용을 합니다. 뭐 사람들끼리 끈을 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시던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가는 거예요.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밟는 거. 에너지도 덜 들고 안정적이고 훨씬 효율적이죠. 우린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마케팅에서 벤치마킹이라고 부릅니다. 벤치마킹. 지금은 대한민국 갤럭시 스마트폰이 넘버 원이잖아요. 글로벌 넘버 원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제가 처음에 삼성 갤럭시 폰, 근데 갤럭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옴니아, 제 기억이 맞으면 옴니아였을 거예요. 그때 화가 나는 전화기였어요. 쓰다가 보면 '이게 뭔 스마트폰이야?' 이러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삼성 옴니아, 그 당시는 옴니아였으니까 삼성 옴니아가 애플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면 지금은 어때요? 애플을 누르고 삼성이 올라서 있잖아요. "아 선생님 그거 되게 큰 회사들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규모가 작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일 미래가 바뀌십니다. 저는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벤치마킹 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경쟁자를 찾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벤치마킹의 대상은 경쟁자입니다.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회사는요, 향후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어 따라가기 위한 향후 롤 모델 같은 거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자라는 건 나와 소비자가 같아야 돼요. 같은 소비자를 두고 동일한 상품군으로 동일한 소비자에게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하시는 회사들. 우린 그런 분들을 경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평소에 닮고 싶었던 회사,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 그건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롤 모델, 롤 모델. 그 경쟁자는 저보다 뛰어난 경쟁자겠죠? 예, 그 경쟁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봄에는 어떤 상품을 팔고 있지? 여름에는 세일 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있지? 가을에는 유통 전략을 더 넓게 확장 펼치나? 겨울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경쟁자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배운다라는 표현이 맞죠. 저나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은요. 이 강의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만날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곁에 24 시간 여러분들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경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쟁자 분석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한테 뭐 많이 질문 주셔도 좋지만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상품은 어떻게 팔고 있나, 이 제품은 얼마에 팔고 있나, 이러한 유의 상품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 건지 아니면 오픈마켓에 파는 건지 무신사나 더 훌륭한 뭐 또 다른 플랫폼에 파는 건지 그런 거 경쟁자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자 분석을 주도면밀하게 하느냐가 여러분들 사업을 빨리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막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쪼끔 잔소리 같은 거죠. 여러분들 제3의 물결, 뭐 미래 쇼크 이런 책을 쓰신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 엘빈 토플러의 그 쓴 책 중에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적응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적응 기업에 나오는 아주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이 인제 좀 이렇게 나오는 표현되는 키워드가 공룡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룡 기업. 그 공룡 기업은 엘빈 토플러의 말에 의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태될 회사들을 우린 공룡 기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공룡 기업. 그리고 공룡 기업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적응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쇼핑몰 또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일반화되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이미 큰 회사들이 사실 많아요.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이제 배달 창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보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례가 유튜브에 훨씬 더 많던데 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느냐. 그런 공룡 기업 프랜차이즈에게 눌려 가지고 단독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쪼끔 생각의 사고의 방향성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도 충고 드리고 있는 거고
공룡 기업들은요, 언젠가 망해요.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가 10년, 20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규모가 아주 작은 1인이나 2인 또는 3인이잖아요. 적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공룡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적은 기업이라고 에빈 토플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빌어서 강한 놈도 아니고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닌 적응하는 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엘빈 토플러는 도태하는 종을 공룡 기업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들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을 적은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적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적은 기업은 저기 라인에 나오는 예비 창업자, 그 첫 번째 점프, 두 번째 점프,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까지 여러분 컨디션에 맞게끔, 연차에 맞게끔 또는 컨디션에 맞게끔 또는 매출이 발전하는 거에 맞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꼭 변해 가셔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 그리고 엘빈 토플러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변에서 온라인 상품은 카피가 많다고 하던데 카피 사실 카피가 아니라 유사 상품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나도 파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브랜드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초코파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초코파이라고 하면 여러분 10명이 똑같은 단어를 대십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초코파이와 유사한 상품을 파는 회사는 그 회사밖에 없느냐? 아니죠. 다른 제과 회사들도 유사한 상품들 많이 팔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인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식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 파워가 매출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회사가 맞아요. 그 회사가 가장 매출이 큽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가장 많이 먹는 그거죠.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걸 왜 만드느냐? 경쟁법칙 1법칙. 경쟁자가 하면 나도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경쟁자 아이템이 베스트 아이템이라면.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저 사람도 팔고요. 저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팔아요. 그럼 저도 팔아야 되나요? 네. 무조건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무작정 따라 팔지 말고 아까 벤치마킹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 제품을 팔고 있는 경쟁자의 상품이 어떠한 상품 구색, 이제 구색이라는 건 여러 아이템이 유사한 종류로 또는 포장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품 구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장 구색이나 상품 구색에 따른 가격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팔 때는 B2C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겠지만 도매나 또는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에 따라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소비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그 촉진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자꾸 실행하시다가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가 별로 이렇게 잘 느끼지는 못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저 경쟁자만큼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들죠. 맞아요. 자, 저런 경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도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답까지 주세요. 선생님, 제가 매출이 안 나요. 미치겠어요. 그럼 왜 매출이 안 나는 것 같으세요? 가격 경쟁이 밀리고 있어요. 경쟁자들이 너무 싸게 팔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비단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죠.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스피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 변화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뭐 상품도 교체할 수 있고 유통상품 방식도 교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조금은 먼저 경쟁자들보다 먼저 빨리 한 걸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저렇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셨다 그러잖아. 후발주자시잖아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을 거야. 빨리 움직일 수는 없을 건데, 어찌되었건 그 경쟁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빨리 벤치마킹해서 판매를 하시고요. 다시 그 차트를 조금만 앞으로 돌리면
자, 저기 여러분들 관점은 어디냐 하면 제가 저기 그려놓은 파란색 차트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첫 번째 매출 점프 사이에 계신 분들이세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저 구간을 거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저 발생한다니까요. 근데 저 매출은 무작정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코어 밸류를 가져가는 맛을 내는 사람만이 매출을 가져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잘한다고 해서 이가 무작정 친절하다고 해서 훌륭한 모델 데리고 왔다고 해서 매출이 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맛을 낼 줄 알 때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럼 맛을 낼 줄 안다는 거가 어떤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받아 쓰세요, 지금.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때.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쟁자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얼마에, 이 경쟁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일 때,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제일 잘 팔리는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알 때,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팔리는 상품인지, 이건 봄에 팔리는 상품인지 여름에 팔리는 상품인지, 이건 4월 달에 팔리는 상품인지 5월 달에 팔리는 상품인지, 4월과 5월 사실 날씨 차이를 보면, 날씨 변화를 보면 큰 차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매출 차이는요, 상품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자들 분석을 하셔야지만 아실 수가 있는 거다. 사실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쟁자 분석을 철저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50분간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50분간 강의 좀 잘 듣고 앞으로 항상 좀 건강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